예,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앞에 그 음악이 한 1분 정도 흐르거든요. 유튜브 그 생방송으로 보면 광고 보시라고. 그 시간 틈을 두는 건데 들어오면 뭐가 있을까봐 일단 광고 스킵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보고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광고 보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0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편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커투님.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일종의 플라시보 같은 건데 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네. 나날이 감사합니다. 발전하고 계셔가지고 순식간에 악플을 벗어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훈련이 잘 됐다는 네, 뜻이에요. 네, 네. 자,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단아해 보이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평소와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의 플라시보겠죠. 네, 제가 오늘 마음이 단아하면 상대방도 단아해 네 보여요. 맞습니다. 예. 아침에 그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갔거든요. 마음이 단아합니다. 네, 대한민국 잘 되라고. 네. 남북관계 잘 되라고. 네. 자,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늘 보면서 한뜻하고 스마트해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본인들의 본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질 못하는구나. 평상시 때 칭찬을 못 받나보는 사람. 오늘 푸나님 산뜻하십니다. 그치요? 네, 스마트하시고. 네. 자, 많은 분들이 주말 잘 보내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면은 이하 작가의 전시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주말에 요즘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못 가시잖아요. 이하 작가 전시회가 지금 뭐랄까 절찬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특히 아이들과 같이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정말 어떤 산뜻한 충격 네. 요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하 작가 전시회도 한번 이하 작가 그 인터뷰에 보면은 이하 작가 전시회에 관련된 이 기본 정보가 있거든요. 입장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뵈셨으면 좋겠고 저도 갈 생각입니다. 주말에.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 아닌 이슈는 AI가 5살 AI 어린이한테 아무 영상이나 보여줬더니 나중에 엄마 짜증나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좀 어떤 기업의 광고랑 관련된 건데 그 기업에서 이제 키즈 채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5살 AI 어린이에게 한 어린이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고 한 어린이는 이제 특정 키즈 채널에만 맞는 그런 특정한 뭐 창작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무분별한 영상에 노출된 어린이는 진짜 모든 막 이렇게 심한 비속어와 이런 것들 다 섞어가면서 말을 했고 그다음에 특화된 영상을 본 아이는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언어, 막 예쁜 언어 옛날 동요에서 나왔던 뭐 그런 언어들을 쓰더라라는 건데 이걸 좀 부모들이 많이 정말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거나 할 때 제대로 검열은 좀 아니고 사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 욕설하는 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도 욕설했지만 그 아이들이 욕설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일 뿐이지 그게 그 아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다. 좋은 말 예쁜 말만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른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문 앞까지 신선하게 1인용 과일 정기 구독 급증.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악플이 엄청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요즘에 구독 경제라고 해서 그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냥 좀 장기적으로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일을 어떻게 구독을 하냐 이런 댓글? 일부러 쓴 표현이죠. 예, 일부러 쓴 표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과일 받아먹는 걸 구독이라고 하냐면 네. 난리 달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추세가 좀 구독 경제라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는 먹지만 그렇게 택배로 오는 것들의 그 포장 같은 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좀 그런 환경 문제 좀 연루돼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도 살고 또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도 좋고 일종의 이게 이제 직거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네, 나쁜 점도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선정된 이슈하는 이슈는 저도 이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의 코로나19는 미국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한국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죠. 검증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저희가 좀 잠잠해지다가 이태원에서 한번 크게 터졌을 때 이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군속들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 그리고 기지 근무자 군무원들은 포함해서 대략 5만 명, 4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미군 공군기지, 뭐 지금 요즘은 평택으로 가기 때문에 오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취해법권 지역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도 그리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군대라는 더군다나 외국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주권과 관련된 문제는 확실하게 특히 방역 관련 문제 그리고 더 나가면 뭐 소파 개정 문제라든지 범죄자들 주한미군 범죄자들의 처벌 문제라든지 해묵은 이슈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미군은 거의 치외복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식으로 뭔가 이렇게 방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떤 원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뿐만 아니라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자체는 거의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 느낌. 이게 소파 때문에 그런 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나름대로 방역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군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 악의 축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자기 어떤 강대국, 군사 대국임을 뭔가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뭐랄까 파견돼 있는 나라를 무시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꽤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그 좀 작은 나라들을 깔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 뭔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 소파는 진짜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방위부 분담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같이 좀 이슈로 엮어서 뭐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또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을 저렇게 많이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볼까요? 네, 파라TV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 방송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도 방송 나가는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나 방문자 수가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일에 이름 언급해 드린 분들은 팬, 좋아하는 분들, 개인적 취향. 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추신으로 양말 신으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연대 광고 한번 해드렸거든요. 네. 거기에 쏘싹이라고 SOCK 그래서 양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때. 양말 네. 파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양말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몇 분의 이름을 호명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사람들한테 호명만 했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양말을 신어야 됩니까? 안 신으면 건강에 해롭습니까? 좀 발이 차가우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래쪽은 좀 따뜻하게 하고 위쪽은 시원하게 하는 게 그렇습니까? 좋다고. 네.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 때도 한겨울에도 학교 갔다 오면 양말 벗고 지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성이었어요. 할머니가 그거를 이야기하실 정도로. 쟤는 학교만 갔다 오면 양말을 벗는다고. 근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요. 여름엔 양말 못 신겠더라고. 1년에 양말 신는 기간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월? 나머지 기간에 양말을 안 신어요. 이게 양말을 파시는 이분한테는 파라TV인 이분한테는 좀 그렇게 좋은 고객은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연대 광고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기 즉각 반응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줄 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이메일 볼게요.
네, 존 킴님입니다. 해외에서 후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캐시에서 이체하는 방법도요. 늘 새날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시드니에서 존 킴 드림. 예, 제가 제 나름대로의 확고한 가치관, 후원금을 뭐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만 후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후원을 주시고 저는 지금 수년간 자생적으로 방송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후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송은 광고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아직까지 제가 변하지 않을 원칙 같은 것이고 아직까지 출연료 밀리지 않고 방송해 왔으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그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저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자, 존 킴님이었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메일이요. 민주야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상희 교수님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건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반대 주장을 펼치시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을 계속하셔서 때론 실망을, 때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푸나님 말씀처럼 얼마를 몇 번이나 지급해야 기본소득인지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새날 여러분들도 상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은 기존 보험 중 일부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민주진영보다는 많이 줄 거라고 선전할 듯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존 보험을 전부 그대로 두고 증세 없이 1년에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올리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약간의 증세도 한다고 했지만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많도록 설계한 듯합니다. 최백은 교수님도 이 지사 생각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메일로 말씀드렸고 신빈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는 사람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고용 형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거고 조세 저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소득 재분배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하면서 고용보험으로 퇴직의 고통을 잠깐이나마 버티게 해주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완벽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작한다면 한국은 최초의 기본소득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함께 가는 게 옳다고 확신합니다. 힘든 사람만 골라서 돕는 게 제일 좋다는 전통적 방법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번 K방역처럼 우리 사회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우리 쪽 사람들끼리라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메일을 보면서요, 우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이상희 교수님이 우리 출연자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내용보다요, 제가 살고 느낀 것 중에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뭐 어려운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답은 되게 뻔한 거예요. 기본소득을 줄 돈이 있냐 없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이걸 하지 않은 그런 논쟁이에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것은 만들어내야지요.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이 정부 예산에 한정해서 그 마인드를 갖고 그 예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 저는 반대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어떤 태도로서 토론이 되려고 하면 상대가 하는 말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해주면서 가면 이게 상대의 말도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근데 표현들을 세게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는 톤으로 같은 내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 논란이 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계속 가시죠.
한숙님 이메일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자제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백인들에게만 준다는 실수를 하시더니 이번에 또 하셔서 제가 지적질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말 타고 다니던 시절 시민 각각의 개개인의 투표가 불가능하여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이기는 쪽이 대의원 전원을 뽑아 말 태워 보내서 투표를 시킨 겁니다. 수십 명을 보내다 보니 그중 배신자가 끼어 있을 수 있어서 골수당원을 보내고요. 그래도 간혹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반란표 한두 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약을 구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CVS 파머시라고 하는 대형 약국 체인점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종류를 많이 팔았다가 7,500만 달러 벌금과 260만 달러 수익을 차압당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같은 약을 사면 의심을 하여 팔지 않아야 하는데 계속 팔았다는 거지요.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그냥 경찰력이 모자라서입니다. 미국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비판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가짜 정보가 있으면 저는 더 가열차게 지적질을 하겠습니다. 저는 새날 팬입니다. 지금 거투님이 이메일을 순화시켜서 읽으셨는데 표현이 이런 거죠. 미국에 대해서 젖도 모르면서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이 발언을 누가 한지 전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가 한 발언은 아니고 그런 발언들이 나갔었나 보죠. 일부 틀린 게 있었나 보죠. 새날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살아보고 느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대충 그렇다더라를 이야기를 카더라처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일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좋고요. 욕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보내실 때 그래도 좀 욕설을 빼고 보내셨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태도 문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요렇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 다 가보고 합니까? 우리가 밖으로 듣는 정보들을 통해서 그렇다더라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쪽의 것들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모르면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입니다. 유홍종님. 문 대통령님이 의전 대통령이라고? 그럼 박근혜는 뭐니? 솔직히 문 대통령님께서 모든 행사 기념일에 연설할 때 보면 원고도 안 보면서 모든 연설물을 척척 소화하는 모습 내용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박근혜는 그럴까? 써준 원고도 제대로 읽지도 감동도 내용도 평범하고 야 진중권 똑바로 해라. 잠깐만요. 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척척 하는 건요. 프롬프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네, 다 그렇게 그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요. 국회에서도 앞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카메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자막이 나가는 요거 때문이고 이거는 뭐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토론 프로에서 일부러 대본 없이 하는 프로를 최근에 그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봤거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진중권 것처럼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했더니 뭐 또 다른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뭘 다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성과 개념만 갖고 있으면 참모들이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지금 딴지를 거는 진중권 때문에. 근데 또 프롬프터가 있어도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게 중요한 네. 거죠. 자 계속이요. 네. 조셉 킴님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야당 역할을 할 테니 일하기 싫으면 야당 의원들 세비 반납하시오. 코로나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 액션이나 하시고들 있네. 행복까치님. 상임위원장은 더민주가 18대 0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 왜 발목 잡고 삼류 정치 만드는 토외당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냐. 토외당은 책임 안 지잖아.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건 여당인데 못하러 상의를 나눠 갔냐고. 책임도 더민주가 지고 위원장 자리도 더민주가 가져가는 게 답이다. 토외당은 탄핵의 대상이요. 선진화법도 아닌 범죄 집단일 뿐이다. 예. 금요일 날 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헌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오고 나머지 이제 소위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뭐 예결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를 당신들이 가지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이 이 미래통합당 의총장에 가서 까인 거죠. 예전에 그 데자뷰가 있어요. 나경원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개원을 못하고 다시 이제 월요일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월요일 날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단독 개원할 것 같아요. 자 주말 어떻게 지낼지 주말 어떻게 지나갈지도 한번 지켜볼 이야기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박재현님,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혹여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영화 마더에서. 류호님, 법도 문제지만 판사들의 인성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런 게 더 심각해 보이네요. 사쿤탈라님, 법을 고쳐서라도 검찰, 판사, 그리고 변호사 등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 사고치면 2배 내지 10배 높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WKQSHA1님, 많은 시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니까 그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이고 그 잣대가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처럼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검찰의 범죄 수사권을 엄격하게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제약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형사 규정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주의, 구두 변론주의 등등으로 피해자의 단지 형사사법의 절차적 객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적 지위에서 검찰과 당당히 맞서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현대 민주법치 국가의 기본 가정은 검찰과 법원의 수사 공정성과 재판 공정성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확보치 못하면 현대 민주법치 국가의 작동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솔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신뢰성이 바닥인 상태에서 언론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실체적 진실인 마냥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고 더욱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선택적 정의라는 말, 선택적 정의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 검찰과 법원이 어떠한 사유이던 간에 공정성을 잃게 되면 그것은 민주법치 국가가 예정한 기능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심해서 정치적 검찰을 넘어 검찰 정치가 되거나 혹은 피의자의 뒷배가 되거나 무시, 축소, 조장 등등에 의하여 공범의 지위로 전락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선택적 정의가 마치 정의의 한 종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선택적 정의라는 행태가 있다면 그 자체가 헌법 질서에 부적합하고 검찰 기능을 훼손하며 경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 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당분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수사 절차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기 위한 과도기적 혼란일 뿐이고요. 야, 좋은 글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사회가 다양해지고 거대해지면 사실은 한 번쯤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생겨났는지 제도와 시스템이. 근데 그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돼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선택적 정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면으로 말하면 완벽한 공정도 없는 건 사실이겠죠. 어떻게 기계적으로 완벽한 공정이 있겠습니까? 공정함이. 다만 최대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어느 날 기득권이 된 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꼴보기 싫은 놈은 끝까지 파서 완전히 막 만회를 만들어버리고 정반대의 경우는 모른 척하고 그냥 봐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경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을 하지 않고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하고 사실은 막 무혐의 줬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재판 시작하고 그리고 조국이나 윤미향에 대해서는 끝없이 언론과 공조해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꼈을 때 최대한 내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조국을 그렇게 털었으면 반대로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줘야 그나마 우리가 불평이 덜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수사가 되게 열받아하는 것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 계속 가시죠. 우아랩님, 무차별 폭행은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이를 방치해서 연쇄살인까지 발전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법의 절차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법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사 등을 함부로 구속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억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국민과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보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사 등이 국민에게 범죄나 폐악질을 저지르는데도 보호를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언론을 방치해도 될까요? 이런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영장이나 긴급체포 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법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판결을 뒤집어 버리곤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등의 주장을 받아주듯이 국민들의 주장을 받아주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증인을 요구하면 재판을 방해한다고 거절하거나 처벌까지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자한당, 현재 미통당의 일당들이 논리를 따라하던 범죄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한당 일당들이 아니었기에 그 주장이 인정되지도 않았고 재판을 길게 끌 수도 없었습니다. 절차와 목적이 대립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목적과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자한당 또는 미통당 일당들이나 사이비 언론들이 폐악질과 거짓말까지 표현의 자유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시에는 대통령이나 재판관, 현장의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유연한 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엄해지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국민과 세상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륜, 매국노들을 욕하고 손찌검하는 것도 독립운동을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비난이나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채와 우대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김현희 등은 용서를 받고 돈과 권력을 누리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언행에도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없어져야 하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과 사람을 위한다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법이나 법적 절차를 어긴 경우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다만 국민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상식에 따라 용서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 중 하나가 배심원 제도일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도 탐욕을 위해 왜곡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하는 나경원, 윤석열 등을 봐도 절차만 내세우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내란과 매국을 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조롱하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매장이 불태워지거나 현직 장관의 자동차가 시위대에 의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을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교의 공장님도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영토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뜻에 반하는 나라는 백성에 의해 망합니다. 법과 법적 절차도 나라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백성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라도 무너뜨리는데 법과 법적 절차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네. 글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윤님.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라고 했죠. 윤석열 패거리가 대놓고 정치 공작을 하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조국, 윤미향, 유시민, 한명숙 등등 최근 간첩 조작까지 일련의 정치 공작들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똑똑했다면 티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멍청하니 티가 난 거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상위 1%부터 썩은 건 도려내야 아래가 자동으로 정화됩니다. 한정님,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듯 현재 기덕이들이 언론개혁의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긴긴밤님, 윤석열은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저항이라는 것도 너무 가분하고요. 수사의 칼날이 우스울 정도로 선택적이에요. 슈슈맘님,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더니 터지고 말았어요. 정의연 관계자분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똥파리 기자들 죄다 고소하고 과도한 수사를 한 검찰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김밥님의 그 검찰주의자가 아니다 윤석열이. 이건 이제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검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 근데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게 정의로운 검찰의 느낌이 아니고 기득권으로서 검찰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역사에는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의 변증법에도 그 나오잖아요. 정, 반, 합 여기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국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너무 계속하시죠. 안틱피아님, 제발 기자들 반성하나? 너희들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에 아무 반박도 못하고 결국 한 분을 하늘로 보내고 말았다. 곽 XX 누구 탓이라고? 제발 고개 숙이고 반성 좀 하자. 정말 기자들 아무렇지 않게 말폭탄 던지는 사람들 왜 그것밖에 못하는지 자신을 갉아먹는 짓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순조아님, 언론이든 검찰이든 시민들이 집중 감시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언론을 꼽고 싶습니다. 기덕이들의 해악은 너무 심각해서 거의 스토커 범죄자 수준입니다.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빨리 만들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198님, 조중동이 언론이면 파리가 새이고 바퀴벌레가 인격체다. 폐는 검보다 악랄해졌다. 그리고 왜 안초딩인지 이제 알겠네. 자연과학에 능할지는 몰라도 인문학적 소양은 제로.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개념이란 표현 있잖아요. 개념이란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 역사적 가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없다 보니 정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부류는 정치의 본령이 뭔지를 몰라요. 반대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득권일 때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거짓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돼 있을 때는 거짓 선동을 통해서만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적 어떤 사회적 개념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보기에도 웃긴 사람이 안철수인 거예요. 개념이 없어 보이잖아요. 계속 가시죠. 엄혜영님, 가짜 유튜버라는 걸 알면서도 가세연의 슈퍼챗을 쏘아대는 인간들이 참 어이가 없군요. 그렇게 가짜, 거짓말 뉴스,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정신 이상자들이 많은 건가요? 구글이 문제입니다. 눈코입님, 강용석이 저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나?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죗값은 후손들이 치를 텐데. 들렸습니다. 강용석은 저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란 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네. 이지훈님, 강용석 참 인생 더럽게 사네. 이러려고 공부했니? 김은진님, 가세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듣고 있으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엘써니님, 강용석이는 남은 신나게 가짜 뉴스로 까면서 자기 까는 팩트 댓글러들은 싹 다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돈 뜯고 있음. 이게 이제 먹고 사니즘 때문에 네. 사회적 일반 보편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자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음모론으로 봐요. 거기에 일부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수 코인을 노리고 막 선동을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 현실이고요. 거기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여기 이거야말로 혹세의 무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반대라고 해도 돈벌이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 살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호도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 같은 어떤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게 공신력으로 믿거든요. 변호사가 뭐 방송국의 기자 출신이 뭐 그런 거짓말이 하리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갖고 그걸로 거짓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탈북 단체들 이 네. 전단 날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 자신들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방식으로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런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가세연이 유튜브 슈퍼챗 수익 1위래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그게 뭐 일이나 마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 사람의 가치 중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거짓 선동해서 음모론 팍 퍼뜨리고 시간 지나봤더니 다 가짜로 밝혀져도 그 공신력을 유지한다면 뭐 이상한 거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울 아들들 학교 좀 가자님. 곽상도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던 짓이 있으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도 옳은 일은 없어 보이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를 기대하는 건 사람에게 기대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인학원은 백선엽의 선, 동생 백인엽의 인, 그래서 선인학원입니다. 인천이라 인이 아니고요. 형은 일제 때는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 반역자였고 동생은 직결처분이란 미명 아래 전쟁 때 무고한 군인들을 수없이 살인했으며 대규모 군 비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어디 현충원을 넘보는지. 민족 정기라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죄를 진 사람들이 버젓이 국회에 등장하고 현충원에 묻히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되죠. 곽상도가 그렇고요. 지금 그 백선엽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제 때 우리 독립군들 때려잡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또는 죄가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버젓이 대한민국 현충원에 묻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김 부자님. 곽상도 의원은 오로지 고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 같아요. 본인이 그리 살면 다른 분들도 같은 잣대로 매도하는 거죠. 썰트님. 곽상도의 모든 걸 파보면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해지네. 쓰레기 받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 힘내시고 빠른 치유 기원합니다. 사자 헬님. 진보는 뭐냐 하시는 분들께 같은 질문 하고 싶네요. 보수는 뭡니까? 미통당 하는 게 보수인가요? 그걸 보고 진보가 뭔지 묻는 건가요? 그냥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만들자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요? 내 옆에 죄 없는 사람 감옥 가지 않고 억울해서 죽지 않게 만들자는 겁니다. 진보, 보수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옳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부분 좀 잠깐만 언급 좀 하고 갈게요. 저도 진보 보수의 단어에 의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것도요. 보수가 뭐예요? 진짜로 물어보면 답 못합니다. 보수가 단어 뜻으로만 보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가치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인 사회가 유지되려면요. 늘 발견되는 사회적 병폐, 뭔가 잘못된 점들은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섞여야 되는 거고 보수적 사회, 진보적 사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여기다 한 숟갈 더 얹자면 그냥 상식적인 사회 만드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가 따로 있겠습니까? 김승님,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북한을 탈북민들이 조롱하니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지. 탈북민들을 국가가 통제하자. 태영호, 지성호 아웃. 미래통합당은 뒤에서 웃고 있네. 조선일보 패가 나라. 탈북민들을 나라가 통제해야 합니다. 안보가 위험합니다. 보이콧 잼님, 통합당 떨거지들과 일부 탈북자들은 전쟁 나기를 바라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평화통일의 회방노차는 저열한 심보는 미통당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안녕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는. 시간의 나그네님,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좋아하는 국민은 없지만 일본은 좋아하죠. 지금 조중동과 미통당이 난리치고 있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것이고요. 남북 관계 때문에 돈 벌어 왔고 자기들 위치를 유지했던 자들은 불편한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일본과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치도 들리지 않아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손해 보는 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시죠. 꿈꾸는 꿈님.
대구시는 8일 지난 4월 10일부터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 공단 직원,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등 3,900여 명이 2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환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 1,8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 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직원 200여 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놀랄 것 없는 그 지역, 의료봉사단에게 미지급한 급여만이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니조카 식빵님,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25억 원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예산대로 집행해도 150억 원이 남고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받은 것에서 1,000억 원이나 그냥 남아서 손에 쥐고 있다네요. 설마 그 1,000억 원으로 드론쇼 하려 했던 건 아니겠죠? 권징징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503이 왜 탄핵당했는지, 미통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고 무능한 저질 공무원들을 풀어놓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샘플인 것 같아요. 승튜브님, 대구에서 공무원들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우리가 남이가 때문이다.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저도 이게 미스테리였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긴급 생계자금 받는 건 저소득층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3,900명이 25억 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알면서 해준 거겠죠. 미스테리한 네. 거예요. 이거는 조직적 비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어떤 기준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에요. 행정 미숙으로 벌어지는 아닐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사랑의 보라둥이님. 김종인의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를 감소시키고 추진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김부겸 전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보수적 기본소득제라고. 박원순 시장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둘 다 잘 토론해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건이 돈을 쓰자는 주장만 있고 어떻게 돈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없는 게 답답합니다. 홍남기를 향해 국채 발행, 양적 완화, 시원하게 하라고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주제를 새날에서 중요하게 다뤄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완박. 스타트 21C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온갖 세금을 쏟아부어 정부가 기업을 살려냈을 때 폐업 위기에서 살아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정부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어 살려줬으면 기업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그렇게 기업을 살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기업이 남긴 수익은 기업의 사내 보유금으로 쌓아놓기만 하고 절대 풀 생각이 없습니다. 사원들의 복지나 임금 인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뿐 아니라 코비드를 빙자해 해고를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실업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 특히 경제지들, 그 신문사에 소속을 둔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제목 장사로 진실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독자를 우롱하고 바보 취급을 합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바보라는 사실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5252님, 60항쟁 33주년을 맞아 MBC에서 2018년 6월에 방송했던 MBC 스페셜 어머니와 사진사를 재방송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이한열 열사 장례식 사진을 찍은 외신기자 킴 뉴턴의 스토리입니다. 사진은 우상호 의원이 영정 들고 우현 배우가 태극기 들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 50분 분량 다큐는 뉴욕 TV 필름 페스티벌 다큐 부문 금상,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2018년에 보고 어제 다시 봤는데 또 많이 울었어요.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민주주의 아주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대통령을 직접 뽑고 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게 삐딱선을 타요. 역사상 보면. 독재를 하게 되면서도 독재자가 이건 민주주의야라고 말을 하면
속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찍게 되고 이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국민주의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6월 항쟁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공감력이 없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가 사실도 아니거니와 산업화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민주주의를 사실상 방해했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5.18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정희 같은 덕질을 지지하는 세력이 5.18을 북한군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 민주주의를 흠집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뭔가 과거사 청산이 되는 국가가 되면 그런 자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게 맞는 거죠.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권에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나쁜 짓 했던 놈들. 계속이요. 양진성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베가 짖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잘 가라 아베야, 잘 가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아. 조중동, 경문 등등 토착 외구 언론들아, 너희도 사라질 거다. 우아램님, 언론에 나는 민주당이 싫어요를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이 싫어요일 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을 빼서 파벌 싸움처럼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그렇기에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과 국가에게 해악질을 하는 자한당과 그 공범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여론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파벌 문제라 속이는 자들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윤나경님, 진보는 사실만은 말하는데 극우들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내보낸다는 게 참 어이없고. 예, 계속이요. 로우던님, 정의당은 진짜 욕 나온다. 나도 민주노동당 시절 후원도 하고 이석기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만 이번 심상정의 정의당은 미통당 이중대인지 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제 연말에 정의당 후원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둔다. 민주당이 변색되어서 찍어주기 싫어지더라도 차라리 투표를 기권하지 정의당 찍어줄 일은 없다. 국인님, 진심으로 새날을 알고 나서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새날입니다. 미통당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미통당이 지들은 내세울 만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용이 아니라 잠룡이나 이묵이나 최소한 뱀이라도 있어야 내세우지. 이건 뭐 지렁이들만 꿈틀대고 있는 미통당에 김종인 할배와 병풍 청년들 세우고 나 좀 봐줘 하고 있고 얼마나 민주당이 부럽겠어요. 그래서 전혀 불쌍하지 않은 통곡당 쯧쯧. 네. 5월 좌파님, 얼마 전 보수 꼴통에 가까운 선택적 중도인 남편 몰래 폰으로 새날 구독시키고 알람 설정했더니 이 양반이 어느새 권청목님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시네. 털보 김호준 이미지 편견도 깨고 이제는 뉴공 다스는 물론 낙곰수 복수까지 나도 못한 남편 계몽에 큰 기여하신 청목 선생과 새날은 나의 큰 사랑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5월 좌파님. 포비보이님, 새날 구독자가 된 결정적 요인은 마찬님의 촌철살인과 푸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차님의 친척이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계속이요. 네, 내 머릿속에 똥일배님.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작가님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다가 뜬금없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아들을 낳으면 유시민 같았으면 좋겠다. 딸을 낳았으면 최민희 같았으면 좋겠다.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바르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삶에 대한 무게와 고난은 본인 각자의 몫이겠죠. 삶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두환 부류처럼, 토착 외구 부류들처럼
기레기 부류들처럼 이재용 부류들처럼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숨쉬는 종자들은 제외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의 무게겠죠. 저는 당분간 유시민 작가님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지금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첫째, 우선 조국 전 장관님의 이슈가 안정세를 찾았다. 둘째, 국회 범민주 세력이 190석 정도를 차지했다. 셋째, 검언유착으로 비춰지는 본인과의 사건이나 발언을 할수록 기레기들은 뻔한 글을 갈겨 쓸 것이다. 넷째, 이에 편승해서 백색 소음이 유 작가를 밟고 끝없이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는 뻔한 짓을 할 것이다. 다섯째,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다른 유명한 유 씨도 66cm 참돔을 잡았다는데 원기 회복되고 시대가 본인을 필요로 하면 바른 소리를 정의롭게 하는 본인의 성정상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몽님, 마차님, 야수님, 3인방을 부산에서 늘 응원합니다. 야, 감사해요. 참.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정말 몸매가 예뻐졌어요. 대단하고 또 제가 봐도 몸매가 아주 예뻐요. 원래 조금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거짓말 안 하고 모델처럼 진짜 여자가 봐도 부러울 정도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제일 친한 친구이기에 부러움과 존경스러움 그리고 멋지단 생각만 있었지 친구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하튼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니 노출이 있는 옷을 많이 입어요. 당연히 저 같아도 뿌듯해서 그럴 것 같은데 친구가 그게 조금 많이 심해요. 같이 만나면 늘 운동복 레깅스에 운동용 브라탑을 입고 그 위에 아주 얇은 짧은 가디건 같은 걸 입는데 그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소 카페 가거나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렇게 입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크게 쏠립니다. 지나가는 말로 와 몸매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불쾌한 눈빛으로 보시고 저도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처음 2-3번은 다이어트 성공했고 예쁜 몸매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나 같아도 당연하다 싶지만 매번 그렇게 입으니 이젠 조금 과하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가디건도 벗을 때가 많은데 그럼 딱 붙는 레깅스에 브라탑 하나 걸친 상태라 노출이 과하다 싶게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제가 곧 결혼이라서 웨딩 슈즈를 사려 한다니 친구가 같이 가자고 봐주겠다 그래서 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데 역시나 또 레깅스에 브라탑 얇은 가디건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간 여러 번 조심스레 이 복장은 헬스장에서만 입고 밖에 다닐 때는 다른 스타일을 입어라. 너 몸매 좋은데 이쁜 옷들 많은데 왜 운동복만 입냐. 그리고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라인이 보이니까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친구인 나도 야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친구가 그건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자기는 이게 편하기도 하고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앞에서 친구가 오늘도 또 그렇게 입고 오니까 사실 되려 전 친구의 복장이 부끄럽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친구 보면서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눈빛 보이고 그래서 친구한테 오죽하면 내가 너 다이어트 성공한 기념으로 옷 하나 사줄 테니까 제발 그걸로 갈아입고 쇼핑하자 제안했습니다. 친구는 이게 뭐 잘못된 복장도 아니고 나도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신경을 쓰냐고 다른 사람 시선 무시하라는데 진짜 이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도껏 좀 하라고. 너 몸 너무 예쁘고 멋진 건 아는데 사람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 옷을 입어야지. 여기가 헬스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화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는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간다고 가버렸고 지금까지 연락을 서로 안 하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 친구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날씬해져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즐기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일단 봐요. 근데 이제 과한 노출이라거나 과하게 딱 붙는 옷들은요. 이게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가요? 그게 어떤 눈요기 꼬리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민망하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더위와 추위로부터 막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을 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심리는 이해된다.
다이어트에서 날씬해졌으면 한 번쯤 그렇게 뽐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남자들도 운동해서 몸이 좋아지면 이렇게 뭐 팔 없는 소매 없는 거 있잖아요. 나시라고 하는 거 입고 다니고 뭐 짧은 반바지 입고 이런 청년들 보면 여자분들도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남자들이 뭐 레깅스 입거나 그러면 이제 남자들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 시선 폭력이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먹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만 옷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입는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조금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게 친구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 사연을 보내신 분은 뭐 너무 했다기보다는 친구분한테 한 번쯤은 그런 배려나 공감을 조금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자분들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아예 딱 자르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좋아서 입는데 너 뭐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어떻게 옷을 입든 그거는 상관을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최소한 진짜 여기 말한 것처럼 장소나 상황은 좀 가려주는 그런 에티켓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레깅스 패션 전에도 이야기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다닐 수 있는데 진짜 이 친구는 너무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하신 얘기는 그 친구에게 해준 얘기는 좀 정당한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잠옷 입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이게 딱 패션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패션들이 있어요. 가끔씩 길거리에. 맞아요. 딱 붙는 레깅스에 배가 드러나는 그 브라탑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가슴과 허리는 아예 맨 상태로 노출된 거의 그런 느낌. 네. 요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시와 때도 가리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살 뺀 이 친구는 자기 친구한테 네가 질투하는 거지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 학생 더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뭔가 하는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그러고 다니니까 어른들 눈에는 그게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약간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너무 민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러면서 평소에 안 입던 학생들도 그렇게 입고 나서 자신들을 당당하게 또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이게 또 가치의 문제이기도 해서 섣불리 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민망하고 젊은 애들은 이게 뭐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보는 거지라고 또 왜 간섭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좀 억압당한다는 생각을 또 젊은 세대들은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결정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되게 많은 여성분들은 그게 심포도 이론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논란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정답은 없어. 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 같은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 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논란 자체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이에 그 충돌로 인해서 아까 말한 정과 반이 있으면서 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 합이 다시 또 어떤 반에 의해서 또 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진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레깅스 같은 패션도 기존 전통 가치관으로 보면 불편한 패션일 수 있는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주 일반화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대학생들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입었다고 네, 하는 게 네. 다 그렇게 입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면 어떤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이어트한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불편해하면 그것도 맞춰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가 정말로 내가 살을 뺐을 때 기뻐해주고 했던 거를 생각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래 얘가 뭐 얘기할 만하니까 하겠지. 그럼 내가 조금 더 근데 그런 여지가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이 친구에게.
저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고 음. 운동 열심히 해서 멋진 몸매가 된다 하면 이렇게 입고는 싶은데 그거는 운동할 때 입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입고 조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입고 싶은 거지 뭐 그렇게 입고 뭐 사람들 만나서 카페에 가고 뭐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옷은 TPO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정말로 이게 뭐 자기 표현이다, 뭐 어떤 반항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입으시면은 뭐 그거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이분이 쓰셨듯이 만약에 친구분이 나 이게 정말 편해, 왜냐하면 레깅스가 정말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꿔서 보시면 그 아재 패션이나 뭐 아줌마들도 그런데 등산복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게 정말 편해서 입으시거든요. 오케이. 근데 한 번쯤은 옷이라고 하는 걸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패션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레깅스보다도 몸매도 이쁜데 이쁘고 멋있는 옷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중장년 분들도 편한 옷만 찾지 마시고 딱 가면은 그 무슨 김포공항 같은데 다 이렇게 쭉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되게 또 멋있게 한번 이제 우리가 문화 민족이 되니까 생활 수준도 되고 생존의 차원을 넘어섰으니까 한번 패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너무 편한 것만 찾지 않으시고 옷은 잘 차려입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할 때 좀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네.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도하게 외모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담처럼 우리 그 송 작가 뭐 살천지 만찬 이렇게 이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저는 예초의 기본 생각이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다이어트에만 집중하고 건강을 해치고 이 과정. 그러니까 되게요 뚱뚱한 게요. 놀랍게도 뚱뚱한 게 이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뚱뚱한 게 되게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살찐다는 게 다 유전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뚱뚱하다고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건 마른 사람이건 목적이 오직 미용을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 뚱뚱한 사람이건 마른 사람이건 보통의 사람이건 뭐 키가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외모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진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건강을 염려한다는 명분으로 살 좀 빼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에요. 이건 정말 대표적인 폭력이에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왜 이렇게 살쪘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지적 자체가 폭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대부분 해결이 돼버리네요. 네. 자, 새날 한나인 106회 방송 마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 작가님 전시회 주말에 한번 좀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볼만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이 세 분은 다음 주 금요일에 죄송해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